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김영롱 앵커 다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완전 세네. 아니, 되게 웃으면서 환영은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해외를 나갔다고 해서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저 모니터링을 다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던데 왜 갑자기 오늘 아, 스트레스가 저는 받으셨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김영롱 앵커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일인입니다. 네. 아, 네, 진짜요? 굉장히 그리웠고. 입술에 침.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아까 아니라고. 너무 좋았다고. 그리웠어요. 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근데 김영롱 앵커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예. 자, 오늘도 김영롱 앵커의 멋진 입담과 함께 이 경제직설 출발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김영란법 브리핑. 저희가 브리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절대 없어요. 네. 입장에 따라서 옳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김영란이랍니다. 네. 김영롱 앵커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김영롱 앵커가 네, 네, 김영롱 앵커가 잠시 후에 그 경제적인 여파까지도 알겠습니다. 좀 짚어드릴 겁니다. 네. 또 오늘도 기대할게요. 왜 이렇게 부담 주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오는 게 약간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어제부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없는 저는. 사이에 네. 한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대통령이 경제- 바뀌기라도 한 거예요. 왜 아니, 이렇게 아니라 저한테 부담을 경제에 주시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슈가 터졌는데 그럼요. 네. 그때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고 있는 김용래 앵커가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정치권은 이번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합헌 결정이 나기 전에의 네. 여의도 저희가 네. 지금 여의도 그 스튜디오에 있는데 네. 가깝죠 여기 서여의도 네. 이쪽에 계신 여기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부패 방지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부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요. 부패 방지합시다 하면서 박수를 친 거예요. 네. 이게 여의도 전체의 이 합헌 결정 나기 전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이쪽으로도 편들기도 뭐하고 저쪽으로 편들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이야기하죠. 자, 지금 그림을 보시는 분은 이제 새누리당의 김연아 대변인입니다. 네. 내수 경기와 시장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민심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굉장히 무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경 대변인인데요. 민심과 동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위원이라면 시행일 전에 개정해야 하는 만큼 뒷받침할 조치에 나설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게 정말 민심 눈치 보기입니다. 네. 자, 이거 좋은 거예요. 그 다음 국민의당의 이용호 대변인이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가 네. 지켜져야 된다. 다만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 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 전에의 네. 대체적인 분위기고요. 네. 지금 현재 정치권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김영란 앵커가 저기 휴가에 가든 말든 국민들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 눈치 보기 네.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이야기가 말은 다르지만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민심이라는 게 네. 그 당이 느끼는 민심은 각자가 좀 다를 수 있는 다르죠.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자화되는 민심은 다 똑같이 민심 이렇게 그렇죠. 듣도 되죠. 이렇게 네. 하다 활자화되는 민심.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네. 이거를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의 민심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정치권에서는 어쨌거나 정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거 청렴하게 우리 살자는 건데 이걸 반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약간 네. 분위기가 이랬을 텐데 네. 경제계는 또 미묘해요. 좀 달라요. 미묘하죠. 그래요? 예. 정치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경제계에서는 다 반대를 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합헌 결정이 네. 나고 나서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에서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내수가 침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뭐 소고기, 네. 호텔, 네. 뭐 리조트, 골프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 접대 문화 자체를 저는 나쁘다라고
정의 짓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봐요. 네. 경제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그런데 네. 이것이 좀 과도하거나 아니면 좀 나쁜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접대라고 네.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나쁘게 되는 건데, 이게 정치권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행위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어도 네. 경제계에서는 여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식 교육 시키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경영계 그리고 경제계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한 11조 6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11조 6천억 원. 예. 어마어마하다. 네,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그렇지. 따라서 맞아요. 좀 미묘한 차이가 네. 있는 건데요. 그렇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에 몸담고 있는 사람 측에서 나온 것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처음이니까요. 네. 해외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네. 진짜로 이런 법이 시행이 되면 내수가 침체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 1978년에 정부 윤리법 제정이라고 해서요. 네. 이와 비슷한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이때 실제로 그 당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108.56에서 96.54로 급락하긴 뚝 했습니다. 떨어졌네. 한 달 얘기죠. 한 달. 그 떨어졌네. 당월에 네. 예, 뚝 떨어지긴 했고요. 영국과 일본에도 각각 2011년과 2000년에 이런 뇌물 수수를 방지하는 법을 내놨는데 역시 이때 당시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위축됐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닌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 당월에 좀 지수가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영계에서 혹은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게 100%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네. 소비 심리가 그때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이 물론 2달 남긴 했습니다만 곧 네.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때 얼마나 많이 돌립니까?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런 선물 많이 내수가 활성화될 때인데 네. 이것 때문에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추석을 앞두고 이 선물 세트를 만드시는 분들 가운데 영세업자 그분들은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접대 문화가 형성된 곳은 1인당 식대가 뭐 5만 원 이상인 곳들, 뭐 그쵸. 한우집 혹은 네. 비싼 한식집. 만약에 이 5만 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풍선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소상공인들에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럼요. 나중에 저도 얘기를 드릴 거지만 이것 네. 때문에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네. 소 대신 닭고기. 그리고 네. 여기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와요. 네. 실제로. 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떡집보다는 빵집.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당장 수혜 업종보다는 피해 업종이 더 확 와닿으니까 그렇죠. 와닿죠. 네, 맞아요. 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뭐 선물을 한달째 하면 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네. 그리고 이제 인삼 같은 거 많이 선물하잖아요. 네. 네. 5만 원 밑에서 사기 쉽지 않아요. 아, 그렇지. 대부분 선물 세트가 5만 원이 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일례로 KTNG 같은 경우에도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선물 세트가 한 전체 매출의 한 20에서 30% 정도 네.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홍삼 세트가 다 5만 원이 넘어요.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골프장, 리조트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대부분 접대 문화에서 많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스포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분명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쪽까지는 사실 조사기 전에 잘 몰랐는데 네. 법인카드나 기프트카드도 확 줄 거란 말이죠. 네. 사용 수요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은 다 이제 네. 카드 회사나 네. 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금융지주 회사 타격이 꽤 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법인카드가 815만 9천 장 정도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걸로 쓴 돈이 147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1인당 연간 한 1,800만 원씩 이제
썼다는데 네. 이걸 100% 접대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접대하라고 만들어준 법인 카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두 분께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예. 추석 때 네. 정말 뭐 5만 원 넘는 네. 인삼 선물 혹은 네. 뭐 10만 원 넘는 굴비 선물, 네. 한우 선물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왜 했어요, 지금까지? 아, 뭐 방송인데 그냥 얘기해요? 네. 네, 그냥- 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네.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네. 그리고 누구에게 줄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네. 사실 주위에서 이제 홍보팀이나 마케팅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 선배들 보면 네.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요. 왜 해야 돼요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해요. 안 하면 안 이거 돼요. 안 하면 네. 안 돼요. 안 하면 옆에가 하니까 음.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맞아요.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선물이 가끔 들어와요. 네. 저는 하는 거 없고요. 저같이 비정규직 언론 동승자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아, 사회적 그 대신- 지위에 있다 보니까 아니, 뭐, 네. 그 대신 저희는 조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현금을 좀 준비했다가, 네. 조카들 용돈 많이 나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많이 선물하는 편은 아닙니다. 단, 네. 제가 꼭,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은사님들이라든지 네.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책 선물을 해요.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피디님 기대하고 있겠다. 내가 이 얘기 했으니까. 아, 하긴 뭐 5만 원 이하면 네.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저는 있죠. 책 선물이라는 것이 품위도 있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네. 봉투만 안 들어가면 그건 그럼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책 파서 그 안에. 네, 그렇죠. 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기업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선물을 해야 된다. 어찌됐건 그 안에는 대가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 자체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었던 거고. 자, 지금부터는 좀 그 판결 결과를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재판 판결 결과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논의가 됐었던, 논란이 됐었던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김영란법에 넣는 것이 맞느냐. 네. 쟁점이죠. 네, 그게 큰 가장 큰 쟁점이죠.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헌법 조문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자극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싼 식사 대접을 못 받고 비싼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학의 자유를 진짜 침해하나? 하나? 네. 이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네. 물론 제가 이제 언론사에 몸담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 바로 선배들이 또 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얻어먹었을 때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얻어먹는다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까라는 생각은 좀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주장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또 사학,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그 사학에 계신 선생님들도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콕 찍어서 사학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예민하기 때문에 네, 사례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럼 난 뭐지? 나는 여기에 포함되나? 그 생각도 포함되지 많이 않나? 했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애매한 네. 거예요.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 언론인들은. 저희 그 방송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이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럼 뭐 포함이 되는 그치. 것인가? 그리고 네. 인터넷 언론사 가운데서도 물론 유명한 데가 있고 네. 안 유명한 데가 있고 그렇죠. 기자협회에 등록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까지 이 기준선을 잡아야 될까가 좀 모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자,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네. 이것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도록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법 조문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 조항은 우회적인 통로를 차단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다. 라고 했는데 어렵죠? 네, 네. 자, 좀 쉽게 표현하자면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하지 않으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왜냐? 네. 배우자가 받았습니다. 저는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 부정청탁인지 규정 짓기가 모호한데 이건 어떠냐. 이것도 세 번째였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청탁이라는 단어는 이미 형법의 여러 법령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많다. 거기에다가 김영란법에서는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이라는 단어 자체는 모호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은 부정청탁이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합헌으로 그래서 네. 판결을 내린 거고 금액 기준에 대해서 네. 3, 5, 10. 3, 50. 자, 이 3, 5, 10 금액 기준에 대해서 법의 이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놔둔 것이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이것도 모호했지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법률로 정하면 그게 더 너무 경직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통념에 맞게 현실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네. 놔두는 게 낫다라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네. 정치권은 어떻게 이전에 줄타기에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각각 당의 대변인들의 공식 논평을 합니다.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식 논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애매모호하게 얘기들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연아 대변인 공식 논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헌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네. 자, 앞부분에 없었던 아까 합헌 결정 나기 전에 없었던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부작용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거 끝나고 그다음 이야기해보죠. 네, 그다음 네, 두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올해 논란 종집을 찍게 돼서 기쁘다. 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법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네. 부작용 같은 얘기 안 나왔거든요. 네. 세 번째로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청년성 회복 목적을 위해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다. 네. 이게 앞으로 투명성이 제고되길 바란다. 네. 잘 되길 바란다는 거죠. 네. 자, 합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정치권의 일반적인 이야기는요. 네. 똑같이 민심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합헌 결정 나고 나니까 정부 여당 쪽에 특히 여당 쪽에 새누리당 쪽에서 먼저 얘기한 게 부작용 이야기입니다. 네. 가장 큰 차이예요. 네.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김영란법 벌써 뭐랄까 이게 그 재개정, 네. 개정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발의한 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부작용을 생각하고 발의를 한 걸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김용남 F가 얘기했던 네. 대로 혹시나 경제가 위축되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네. 이렇게 그 부작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네. 시골 농사 짓는 분들 한우 많이 네. 한우라든지 네. 버섯이라든지 이런 데들 네, 네. 이런 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물 농민들이 실제로 가격을 못 맞추니까 손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그러니까 특히 농어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가릴 네. 거 없이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같이 야당 의원인데도 중앙당과 이견이 좀 있는 네. 그러면서 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져있는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국회에 포함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이것도 들어가야 된다면서 거꾸로 개정, 더 강한 개정을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개정과 다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네. 헌법 그러니까 그 김영란법의 합헌 과정 앞과 뒤의 말이 조금 달라졌지만 네.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끝내기에 앞서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처벌 기준을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벌 기준 말하고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한 가지만 그럼 먼저 여쭤봐도 물어보실래요? 네, 먼저 물어보세요. 저 그냥 진짜 네, 개인적인 그냥 질문인데요. 네. 두 분이 많이 조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조 앵커도 그러겠지만 우리 여기서 방송 진행하다 보면 네. 전문가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물론 이제 팀장님 혹은 뭐 부장님이라고 과장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일하다가 진짜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네.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이 네. 사람이랑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사람은 어쨌거나 증권사 소속이에요. 네. 영롱아, 밥이나 먹자. 네. 어디 뭐 좋아하니? 아,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네. 회 먹으러 가자. 네. 사줄게. 제주도 다금바리 먹으러 갔어. 네. 근데 수십만 원짜리. 수십만 원까지는. 어쨌든 10만 원. 예를 네.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쳐요. 그러면 그게 형이 사준 건지, 증권사 뭐 과장이 나한테 사준 건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이게 내가 처벌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나는 지금 앵커이고, 그 사람은 증권사 뭐 과장인데, 네. 우리 둘은 그냥 호영무지하는 사이야. 동생 네. 사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제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은 직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 거 사실입니다. 직무 일단은. 연관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식 얘기를 전혀 안 해도, 네. 방송 얘기를 전혀 안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직은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 직무 연관성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증명이 된다면 그때는 처벌 대상이죠. 밤 약속이 잡혔는데 못 먹는다고 해야겠네요. 더치페이를 하든지. 이제. 9월 아니, 28일 이후. 28일 이전이잖아요. 아, 그럼 그 이전에 잡아야죠. 자, 네. 그거는 어쨌든 양심에 맡기는 거고, 그걸 네. 누가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네. 아, 아니, 근데 안 요즘에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걱정 많이 이런 하죠. 얘기까지 한대요. 송년회 때 못 하잖아요. 네. 송년회를 여름으로 땡기자. 그래- 9월 그리고 전에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축적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판결도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네. 그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4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렇죠. 인구에서. 맞네요. 굉장히 네. 많이 되게 적용이 그렇습니다. 네. 자, 맞네요. 만약에 부정 청탁을 하게 됐을 경우 네.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당사자가 직접 그 청탁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네. 3자를 위해서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직접 청탁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맹점이죠. 저게 좀 냉점이죠. 다르네요. 네. 자, 그리고 만약에 돈을 받았을 경우. 돈 받았을 경우는 명확합니다. 일단 그 직무의 연관성이 있건 없건 간에 1회에 100만 원 그리고 혹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고요. 예. 만약에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처벌받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 직무 관련성도 누가 좀 정의를 내려줬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네. 강의, 그렇죠. 특강 같은 네. 경우 보통 받을 때 한 50만 원 받는다, 100만 네. 원 받는다면 몇 번을 강의하게 되면은 네. 이게 확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직무 연관성 제가 많이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지금 방금 물론 저희들이지만 또 담당 PD도 네. 언론사의 그럼요. 그렇죠. 입장이 되다 보니까 물어봐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신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축의금이나 부의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적정선으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1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안 되는 된다.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까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형제같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결혼하면은 50만 원 낼 수 있고 100만 원 낼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런데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축의 문화라든지 네. 장례식 가가지고 그 조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요. 아까 뭐 제3자 청탁이라든지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원래 제3자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원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졌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로 정착돼야 안착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혹시 이것이 오늘의 결론인가요? 아니요, 그건 저는 아니고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네. 법률보다 법률보다는 문화로 정착돼야 된다라는 건 야. 사실입니다. 예. 자, 먼저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자, 저는 그 어디서 찾았냐면은 네. 우리 그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딱 맞더라고요. 네. 예.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뇌물과 특혜로 이루어졌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법률로 제정됐지만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해봤어?
정답이다. 이야. 자, 오늘 투런 홈런 치셨어요. 예. 아, 그러니까요. 와. 자, 김영롱 앵커 말씀. 역시 임팩트가 있어. 저의 결론 직설은 이겁니다. 자, 인생 극장, 네. 경제 앵커, 우어, 네티즌. 옛날 이휘재 씨의 인생 극장, 그렇죠. 예, 네. 그거 생각하시면 빠밤, 되는데요. 빠밤. 제 입장이 그래요. 경제 앵커이기도 하고 네. 그냥 일반 시민 네티즌이기도 해요. 그런데 경제 앵커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경제가 좀 주춤하는 거에 굉장히 진짜 이 직업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럼요. 그렇죠. 리고 실제로 주식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면 가슴이 아파서 네. 이 부분은 참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한 시민이자 네티즌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면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썩은 거냐 네.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면 언젠가는 도려내야 될 부분이다 네. 라고 하는 것에 또 대해서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란이 계속 와서 경제지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생 극장이네. 인생극장으로 그렇죠. 해봤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김영롱 앵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맞습니다.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영국의 기업윤리연구소가 뇌물과 선물을 구분하는 법을 네. 좀 의미 있게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이 뇌물이다.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건 뇌물. 네. 그런데 자리를 바꿔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다. 네. 그러니까 내 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그거는 뇌물이 분명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받으시는 입장의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 과연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생각하실 때 이 이야기를 좀 마음속에 담아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바꿨는데 사회이사야. 근데 그건 진짜 애매한 거. 김영룡 앵커 소개팅 해주려고 그랬는데 9월 네. 28일 전에 해줘야겠네. 그 이후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직선 시간이었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